예,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안희철 변호사입니다. 저는 코비드 19 시대의 주주총회와 그다음에 주주총회 관련해서 주요 사례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이라는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체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뭐 한국엔젤투자협회나 엑셀러레이터 협회나 마루180 등등 스타트업 유관기관들하고 긴밀하게 협업 진행하고 있고, 뭐 팁스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투자, M&A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의 주주총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좀 그 오프라인 모임이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특히 요즘에는 좀 이 주주총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주요 쟁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이제 뭐 이나영 변호사님 강의, 제 거, 그다음에 이용구 변호사님 강의 듣고 나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다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주주총회 그 표준 양식과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나눠 드렸는데, 그거를 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다음에 그 양식이 뭐 그 중간중간에 채워 넣어야 될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그 양식들을 보시면 조금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저희가 양식의 오른쪽에 메모 기능으로 좀 자세한 설명도 달아놓긴 했지만,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총하기 전에 스타트업의 지배 구조, 주식회사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이제 그럼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역할과 주주총회는 왜 하는 거냐라는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전공이 대학교 때 저 물리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뭐 주주총회에서 서로 의결권 갖고 싸우고 할 때 대충은 알겠어요. 약간 반장선거 같이 서로 표 갖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대충은 알겠는데 잘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경영진이 있고 주주들이 있는데 뭐가 다른 거지라는 생각도 있었죠. 자, 이걸 보면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라고 봐요. 즉 뭐냐면 주주들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 회사를 소유하는 자들이다. 제가 요즘에 이제 주식을 안 하다가요, 이제 상장 주식을 거의 한 태어난 지 40년 만에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전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자, 저도 그 회사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0.001%만큼 그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자예요. 이사들은 그럼 뭐냐? 이사회하고 얘네들은 이 친구들은 경영을 하는 데예요. 경영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소유하고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서 이사들은 경영하는 사람들이고 주주들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사회는 경영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거고 주주들은 회사의 본질적인 사항들, 뼈대가 되는 사항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즉 경영자들도 이 주주총회에서 누굴 선임할지 결정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주주총회가 그래서 의미가 있고, 회사의 뼈대를 결정하는 회의는 1년에 한 번은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정기 주주총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예, 이런 이제 개념을 갖고 주주총회를 접근하시면, 아, 이게 평상시에 이사회는 많이 있는데 주총은 이래서 하는 거구나,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코로나 시대의 주주총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많이 검색을 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주주들이 야, 만나기 좀 그런데 진짜 다 참석해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 엄청 많이 하셨을 거고요. 특히 요즘에는 그 해외에서 투자를 많이 받아요. 미국 VC라던가. 그러다 보면 해외 투자자들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해외 주주들이 야, 그냥 대충 화면으로 하면 안 되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주주총회 방법이 나라마다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한국 상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뭐 비거주자,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나 한국법을 모르는 분들은 당연히 화상 회의로 줌이나 뭐 구글 미트로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면 이런 기사들이 뜹니다. 뭐 삼성전자 사상 첫 온라인 중계, 현대차 첫 온라인 주주총회, 그다음에 주주총회 온라인 생중계 서비스 개시, 이런 게 뜨다 보니까 뭐 당연히 그러면은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가 보통 야, 그러면은 우리 줌으로 회의하듯이 다 줌 접속해. 그다음에 안건 1번 찬성 손들어. 그러면 이제 그 줌 화면에 막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손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이걸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주주총회는 불가능합니다. 뭐냐면 한국법상 온라인 이사회는 가능해요.
자, 이사회하고 주주총회, 사실 코비드 시대 주주총회가 제 발표 내용인데 굳이 조금 더 나아가자면, 자, 이사회는요,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사회 전원이 모여 있으면요, 이사가 3명이다. 근데 이사 3명에서 오늘 이제 짜장면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야, 지금부터 이사회 하자라고 하면 그냥 이사회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사회는 경영적인 사항을 결정하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에 급한 게 있으면 이사들 빨리 모여 이거예요. 그냥 그게 이사회예요. 온라인 이사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화면 켜놓고 야, 오늘 지금 내일 이거 투자 받을지 말지, 이거 우리 사업을 이렇게 할지 말지 결정해야 돼. 경영적인 거 논의하자. 이게 온라인 이사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주총회는요, 갑자기 주주들이 밥 먹다가 야, 누구 빠져, 뭐 그냥 우리 빨리 이거 주주총회 할까?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주주총회는 회사를 소유한 사람들이 회사의 본질적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온라인 주주총회가 가능하냐라고 보면요, 그 상법 뭐 364조니 뭐 391조니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재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사회는 상법 391조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 그 두 번째 쪽에 모든 이사가 음성을 송신하는 원격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문구가 있거든요. 조문이 물론 있음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겠죠, 조문에. 근데 어쨌든 원격 통신 수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사회 그 조항에. 주주총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아까 같은 방식, 줌으로 구글 미트로 하는 방식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 얘네들 삼성, 현대 뭐 아니면 찾아보면 더 많이 나와요. 얘네들은 그러면 다 불법, 위법하게 지금 주총하고 있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는 주주총회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주총회를 중계하는 겁니다. 즉 현재 온라인 주주총회를 한다라는 건 주주총회에 그 카메라를 쫙 깔아놓고서 주주총회 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무조건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나는 미국 투자자한테 투자 받았는데 얘네들이 한국에 와야 되는 거야? 라는 이제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상법에서는 2가지 정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비대면 방법으로. 하나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예요. 우리 쉽게 해서 우리 반장 선거 할 때요, 그 손 들지 않죠. 물론 반장 선거 나가는 애는 손을 들죠. 투표할 때 그 조용히 투표 그 용지에다가 찬성, 반대 또는 기호 1번, 2번, 3번 찍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통령 선거 코드 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주주총회 전에 서면에다가 각 안건별로 찬반을 갖다가 적어서 내는 방식,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고, 이때는 주주총회에 직접 그 행사장에 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전자투표 방법으로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한국예탁결제원이나 뭐 삼성증권이나 이런 데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투표, 본인 확인, 인증을 한 다음에 각 안건별로 투표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비대면 주주총회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법과 전자투표 방법으로 가능하다라는 거고, 온라인 주주총회 화면으로 띄워놓고서 자, 각자 화면에다가 동그라미 X 표시해봐,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서면 전자투표로 하되 온라인 주주총회를 중계해서 내가 서면으로 이미 의결권을 행사한 이 주주총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중계를 볼 수는 있겠죠. 예, 그거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주주총회 전반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 중에서 최대한 비대면 쪽으로 어떻게 하면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소집은 아까 이나영 변호사님 자세히 잘 말씀해 주셨지만 주총 전 2주 전에 통보를 해야 돼요. 소집 통보를. 근데 자본금 10억 미만은 10일 전에도 통보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것도 이런 종이도 받기 싫다, 코로나 시대에는, 이러면 이제 전자문서, 즉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다만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어떤 주주가 야, 나는 종이가 좋아, 하드카피가 너무 좋아, 난 클래식한 게 좋아, 이런 주주가 있으면 그 주주한테는 이메일로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럼 통지가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메일로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다만 이것도 정관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 회사 정관을 봤더니 이거는 그냥 정관 관계없이 상법에서 강제하고 있으니까 이제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면 돼요. 예. 그리고 대부분 정관에는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또 2주 전, 10일 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10일 전에 10억 원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니까 10일 전에 통지를 하고 싶은데 과연 그냥 당연히 그냥 10일 전에 하면 되나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정관을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주주총회 소집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회사는요.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을 위해서 주주총회 2주 전에 통보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10일 전에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상법에서 10일 전에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더라도 정관에서 혜택을 거부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상법에서 니네가 자본금 10억 미만의 자금 내서 하면 10일 전에 해도 돼라고 했는데 우리 회사의 헌법과 같은 정관이에요. 정관은 헌법이거든요. 여기서 그런 거 됐고 상법이 뭐 혜택을 주든 말든 필요 없고 우리 회사는 14일, 즉 2주 전에 무조건 통보해 라고만 정해져 있으면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도 2주 전에 발송을 해야 된다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요. 소집 절차 필요도 없어요. 2주 전, 10일 전 필요 없이 그냥 야, 니네 다 동의해? 그럼 언제 모이자. 이래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10억 미만인 경우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면에 의한 결의 이것도 10억 미만만 가능해요. 아까 전자투표, 서면에 의한 결의 두 가지 비대면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서면에 의한 결의도 10억 원 미만일 때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서면 결의라고 해서 우리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해서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면은 굳이 주총을 따로 열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서 우리 다 같이 동의했어요라는 문서를 남겨놓은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들이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의 회사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투자를 많이 받더라도 자본금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뭐 50억 투자, 100억 투자, 500억 투자를 받은 회사들도 자본금 10억 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때 이 정관을 보면 저기에 사망에 이렇게 되어 있죠. 10억 원 미만이면은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고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항을 보면 전원 동의가 있으면은 서면으로 주총 결의를 가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정관에서 이런 조항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에 조항이 있더라도요. 이해 가시죠? 이 정관은 저희 디라이트에서 사용하는 표준 정관인데요. 가장 스타트업한테 최적화돼서 나중에 투자받고 뭐 하시는 과정에서 모든 스타트업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작성된 정관인데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주총회 이제 결의 방법에서 아까 제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서면, 하나는 전자투표. 이제 각각을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서면 전자투표 외에 현장에 참여하시면요. 기명 투표도 가능하고 거수도 가능하고 기립도 가능하고요. 박수도 가능해요. 즉 뭐냐면 자, 다 같이 찬성하면 박수 쳐주세요. 이런 방법까지도 심지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즉 방법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이 없고 상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현장이 아닌 경우에는 딱 두 가지 서면과 전자투표만 가능하게 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면으로 이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요. 그러면 10억 원 미만의 자본금이 돼야 되면서도 그 다음에 소집 통지서에다가 뭘 해야 되냐?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 즉 뭐냐면 이 투표 용지를 같이 첨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충 나는 10억 원 미만의 회사의 주주니까 내가 A4 용지 찢어갖고 안건마다 찬반 써서 보낼게.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투표 용지를 스타트업이 동봉해서 보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고자료. 주총에 안 왔으니까 각각의 안건이 뭔지 모를 거 아니야. 제대로. 물론 제목은 써져 있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각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지만 적법하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요번에 샘플로 나눠드린 주주총회 문서들을 보시면 필요한 서면들 제가 다 함께 동봉 저희가 해놨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요. 이걸 하려면 정관에 명확하게 서면에 의해서 출석 안 하고서도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실무를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스타트업을 다양하게 자문을 하고 있는데 10개 스타트업 중에서 한 7개 정도는 이게 없어요.
지금 저 디라이트 표준 정관의 38조 7항을 보면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조항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주주들한테 야 니네 주총 전에 그냥 서면에다가 찬반 써서 우편으로 보내거나 퀵으로 보내거나 해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조항이 없으면 그렇게 진행하면 위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정관 찾아보세요. 네,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인 전자투표 방법이에요. 전자투표 방법은 상법 368조에서 여기 제가 복잡한 이 글씨 많은 이 조항을 갖다 놨죠. 여기서 정한 것처럼 주총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방법이나 절차나 이런 거를 다 되게 여기 보면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막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해서 좀 복잡해요. 다만 어쨌든 간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사전에 통보해야 돼요. 갑자기 그날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총 하루 전까지 전자투표에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투표를 위해서 주주 확인 절차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똑같죠. 아까 그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하고 똑같이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 자료를 전자적 방법을 제공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주총에 참석을 안 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안건이 뭔지 구체적 설명서를 같이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회사가 전자적 방법도 가능하고 서면으로 표결하는 방법도 가능해요. 그러면 주주는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의 방법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전자투표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3개월 동안 열람할 수 있어야 되고 5년 동안 기록을 보존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 방법을 사용하신 분은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를 먼저 해보면 비상장 회사는 현재는 이용되지 않고 있어요. 전자투표는. 이게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절차적 그다음 기술적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까다롭기도 하고요. 단순히 우리 카톡에서 투표하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개인 확인도 명확하게 돼야 되고 해서 현재 이렇게 한국예탁결제원과 삼성증권과 플러스 몇 개 회사가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은 이 전자투표 시장은 한국예탁결제원과 삼성증권이 거의 이제 두 회사만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비상장 회사는 서비스를 거의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주 명부를 제출하면 주주 명부에서 이 시스템에 연동이 돼 갖고 뭔가 전자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상장 회사들은 통일 주권이라고 해서 주주 명부나 그 주권 관리하는 그 시스템이 표준화가 돼 있어서 연동이 돼요. 근데 비상장 회사들은 주주 명부나 이런 거 관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연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상장 회사들한테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요. 아무리 기술 개발을 잘하는 테크 기반의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또는 몇 번밖에 없는 이 주총을 위해서 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비상장에서는 거의 이용을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곧 아마 이게 현실화되지 않을까, 곧 상용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자투표를 하려면 주총의 통지나 공고에다가 전자투표할 인터넷 주소, 전자투표를 할 기간, 주총의 하루 전까지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적 사항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관심이 이제 별로 없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비상장 회사들은 대부분 이거 못한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 비대면으로 비상장 회사가 주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서면 투표에 의한 결의, 이것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곧 아마 뭐 올해나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는 그래도 기술적으로 비상장사도 가능하도록 개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저희가 이제 삼성증권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논의를 좀 저희 로펌이 하고 있는데 아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방법에서 그 하드 카피가 아니라 소프트 카피로 보낼 수 있는 방법,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메일로 보내라 통지서를.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투표는 어떻게 하냐? 그 서면에 의한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면에 의한 결의. 다만 그때 안건과 그 다음에
그 설명서 이런 것들을 다 동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이렇게 되면 이게 코로나 시대에 가장 그 뭔가 이렇게 접촉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고 해외 투자자, 해외 주주 아니면 뭐 직접 오기 싫은 주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주총회 문서를 그럼 또 이거 도장 찍으려고 다시 한번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이런 거에 또 도장 찍으려고 다 모여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요즘에 사실 여러 가지 뭐 다큐사인, 모두사인 등등등 전자서명 프로그램 많잖아요. 시스템이. 이걸로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전자문서법하고 전자서명법이 있어서요. 기본적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요건을 만족한 그런 전자서명과 문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걸 이용한 서면이 계약서가 효력이 있다면 그럼 주주총회 서류도 전자서명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 위임장, 참석장, 주주총회 뭐 의사록, 주주총회 뭐 총주주 서면 결의서 이런 각가지 문서를 그냥 서면 전자문서로 해도 문제가 없어요. 다만 실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하죠. 정관 개정. 정관 개정 중에서도 등기가 필요한 거, 그다음 증자, 그다음 또 뭐 있을까요? 주소 변경, 대표자 변경 이런 건 뭘 하셔야 되죠? 등기를 하셔야 돼요. 변경 등기, 그렇죠? 변경 등기를 하기 위해서 주주총회를 열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등기소한테 서류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문서가 효력은 있어요. 근데 그걸 회사가 갖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요 놈들을 등기소한테 제출해서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등기관들이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총들 중에서 등기 절차가 수반돼야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전자문서로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지 마세요. 예, 그냥 그때는 하드카피로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한 5분 정도 이제 주주총회 주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소집 관련 사례예요. 자, 주총 소집할 때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그 날짜 14일 전이냐 10일 전이냐 어떻게 하냐 이런 거. 그런데 주총 소집을 위해 주총을 갖다 소집하려면 누가 소집하냐면 이사회에서 야 우리 요번에 주총 소집할까? 라고 해서 이사회를 열어서 주총 소집을 결정해요. 그럴 때 이사회 열 때 그때 이사회 소집할 때도 회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해야 되냐? 요번에 주총은 1번, 2번, 3번, 4번이 뭔데 요번에 이사회는 이러한 걸 결정하는 주총을 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사회 때는 회의 목적 사항까지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 판례고요. 두 번째, 그럼 주주가 이제 아까 이낙연 변호사님이 대리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의결권을 행사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위임을 할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냐? 그냥 야 내가 주주인데 네가 가서 다 알아서 해. 다 알아서 하고 난 모르겠어. 그냥 알아서 하고 와. 그랬을 때 그다음에 이 전체에 대해서 뭐 이게 뭐 그냥 결정하고 이렇게 뭐 포괄적으로 그냥 행사하고 와. 내가 위임장 써줄게. 이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국한해서 위임할 필요는 없고요.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총 7가지 사례인데 세 번째 사례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들어드린 그 서면에도 위임장에다가 또는 주주 참석장에다가 예컨대 신분증이라던가 인감증명서라던가 참석장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 갖고 와라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 저희도 일부는 적어놨어요. 자, 그랬을 때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주총에서 야 안 갖고 왔다. 그랬을 때 야 안 갖고 오면 안 돼. 가.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건 상법에 정하고 있는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이 합법적으로 위임장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면 그러면은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니까 확인만 가능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면 갑자기 주총 당일날 시간을 바꾸거나 아니면 장소를 변경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겠어? 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많습니다. 살다 보면 별게 다 있어요. 자, 이랬을 때
결국에는 이거예요. 공정성, 즉 주주들이 참석을 할 수 있냐, 실질적으로 봤는데 시간 바꾼 거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었냐, 주주들이. 그 다음에 장소를 바꿨는데 예컨대 회의실 1번 회의실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다 같이 모였다가 야 여기 너무 좁으니까 우리 3번 회의실로 갈까? 이러면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1번 회의실에 다 오지도 않았는데 모르겠고 저기 8층으로 갑시다. 이러면은 1번 회의실로 갔던 사람이 도대체 왜 안 모이지 하고 가겠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주주총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다가 이제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30%, 40%, 10% 갖고 있는 총 80%의 주주 3명이 야 나머지 주주는 20%밖에 없는 소수 주주인데 쟤네 무시하고 우리 딴 데로 옮겨서 조용히 우리끼리 결정하자. 자, 80%면은 과반도 넘고 하니까 사실상 영향력이 막대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그들만 모여서 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요번에는 대표이사 및 이사가 퇴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독단적으로 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대표 소위 미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의장이 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안건이 아직 논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야 너 왜 나가? 라고 하니까 대표가 모르겠고 난 나갈래 하고 도망갔어요. 그랬을 때 다시 의장을 뽑아서 다시 진행하면 이거 적법하냐? 적법하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자세히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글씨가 너무 많아서 저도 이거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요. 근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대표이사는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소위 주총 꾼들을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위임장을 써갖고 이제 되게 무서운 분들을 갖다 주총 행사장에 총회장에다가 데려다 놨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막 대표이사한테 너 나가, 나 너 싫어, 너 회의하는 거 네가 회의 의장으로서 하는 거 싫어하고 막 압력을 넣어요. 자, 이럴 경우에 대표이사가 안 나갔단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는 이 회의는 유효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총회꾼들은 부당하게 그 주주총회를 갖다가 운영하는 걸 방해했다고 해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걸 뭐 아무 때나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주총을 하시다 보면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큰 갈등이나 분쟁이나 뭔가 물리적 행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판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7가지 사례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비대면 주주총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이용구 변호사님 강의까지 이렇게 들으시고 나면 저희가 첨부해서 보내드린 공유해드린 그 주주총회 각 문서들이 왜 이렇게 작성되었는지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3월에 대부분 다 정기 주주총회가 있으실 것 같고 앞으로도 임시 주주총회 있으실 텐데 적법하게, 그러니까 투자자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적법하게 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이 강의 자료 3개 역시도 저 이용구 변호사님 것까지 해서 저희가 다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까 이거 막 지금 화면 찍고 이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